어쨌건 간에 지금 우리가 이게 온라인 교육 이야기하면서 메타버스 요즘 환경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소개도 했고요. 가상의 어떤 그 교실 환경도 만들었고 또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가상의 공간에 학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교육 현장에 메타버스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확장성에서는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그 한정된 교실 공간에서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굉장히 적단 말이죠. 그런데 이 멀티미디어 도구, 인터넷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공간의 확장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간접 경험을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효과는 반드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가운데서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선생님이 어떻게 적재적소에 그런 자료를 썼느냐 그리고 어떻게 발문을 던져서 그 아이의 사고를 촉진시켰느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과연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미래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랬을 때의 아이들은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자기의 아바타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아이들의 기본 자기 정체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내가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인간의 반응은 좀 다르거든요. 그곳에서 사는 삶 자체도 너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기본적인 시민성을 기반으로 거기서 생활하고 교육받고 학습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이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메타버스 안에서의 교육도 저희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대와 구세대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뭔가요? 기존권. 구세대는 메타버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실제 메타버스를 살진 않아요. 나네. 근데 이제 우리 신세대는 메타버스가 뭔지는 몰라도 이미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미 그 게임 세계에서 자기 아바타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 자기 캐릭터를 구축하고 하면서 이미 그 메타버스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저는 메타버스가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어떤 자기 주도성을 갖고 하시는 거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냥 수동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본인이 그것들을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도적인 학습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가 강조될수록 오히려 어떤 우리 오프라인에서 실제 어떤 대면, 어떤 실물 경험 이런 거 더 중요해질 거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줌 같은 거 회의해 보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는 굉장히 친숙한데 처음 보는 사람과는 줌에서는 정말 더 친해지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생활 공간에서의 그런 관계라든가 경험은 더 중요해질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지우 학생은 디지털 원준이. 아, 그래요? 원준이 얼마나 친숙한지 한번 들어보시죠. 메타버스 되게 익숙하죠? 사실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알기 전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세대의 친구들은 다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것들을 다 이미 하고 있었던 것들이라서 신세대 맞네요. 사실 요즘 세대가 느끼기에는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신기술이거나 뭐 혁명적인 세상 뭐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아요. 되게 다양한 왜 이렇게 굴욕감을 느끼세요? 자괴감이 느껴지네. 되게 다양한 미디어나 뭐 언론들에서 여기서도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저기서 메타버스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학생들은 이미 쓰고 있던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지?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경우들도 많고 저희 학교에서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최근에 축제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모든 친구들이 다 너무나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들을 보였고 메타버스라는 건 요즘 세대들한테는 원래 사용하던 그런 것들에 그 메타버스라는 그냥 용어가 붙여졌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이 봤을 때 우리 이 어른들의 대화가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하여튼 공간은 환경은 확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서 너무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었어요. 뭐냐면 미래의 어떤 핵심 역량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교수 방법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처럼 좀 미래의 어떤 그 핵심 교육 역량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 미래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면 이제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창의성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뭐 4가지 C라고 얘기하는데 비판적 사고력, 뭐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거기에 최근에는 하나가 더 붙어서 이제 컴퓨팅 사고력이다. 디지털 그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력인 컴퓨팅 사고력 5C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그 미래교육 관련된 이제 리포트를 하나 보고서를 쓸 게 있었는데 막 이렇게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에 기반이 되는 것도 OECD 2030 미래교육 나침판이라는 그 문서입니다. 그 이전에 그 OECD 2030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개인과 사회의 성공을 목표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역량을 길러서 자기가 꿈을 이루는 게 목표라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그 이전에 했었던 거고 2030 미래교육 나침판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목표로 삼습니다. 조금 달라졌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높은 학력을 가지거나 뭐 부를 축적하거나 또는 명예롭거나 이런 성공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성공의 밑바탕에는 아까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고 나도 잘 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와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기반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의사소통력, 협업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서 사회와 나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최근에 거기에 덧붙여서 그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그런 잘 살 수 있는 역량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을 뭐 디지털 지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메타버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디지털 세상에서의 잘 살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게 아이들한테 미래 역량으로서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역량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좀 힘,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좀 힘을 키워주는 교육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자기 주도성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자기 삶을 이렇게 영위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또 밥 해 먹고 그 또 뭐가 고장 나 있으면 고칠 수 있고 사실은 그런 것이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는 기초적인 어떤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답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정답을 말하기보다 오히려 좀 질문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왜 이것이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좀 우리 교육이 좀 그런 방향들을 좀 맞춰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 뭐 말씀하신 뭐 그런 협업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좀 될 것 같고요. 또 질문하는 힘에서 나아가면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적인 겸손까지도 그런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능력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학부모 학생의 입장에서 미래에 가장 필요한 역량.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은 역량이라는 표현보다는 힘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온라인 기간도 지금 2년이라는 긴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대면 이제 수업을 하러 갈 때도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너무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친구끼리 원만히 이렇게 해결됐던 문제들도 이게 바로 이제 학폭으로 가거나 뭐 큰 신체적 싸움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웰빙, 내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관계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 형성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이 정말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세계에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기도 하고 소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비판적 사고력이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3차 그 메타버스 세계가 돌아오면 더 이제 많은 가상의 세계가 진짜인지 뭐 거짓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정보 활동을 생산하거나 소비할 때 조금 더 잘 같이 그 3차원 세계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력이 앞으로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약간 창의성이 좀 미래 사회에 좀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육에서는 되게 교육이 획일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각도 다 창의력이 좀 부족하고 좀 획일화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미래 사회에 가서는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능력도 좀 중요해질 것 같아서 창의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2015년 세계경제 포럼에서 21세기를 위해서 필요한 역량 얘기할 때 아까 4C, 뭐 5C 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역량뿐만 아니라
이 문해력도 미래 역량으로 강조돼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문해력에 대해서 가끔 소홀히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보에 대한 판단 능력과 관련해서도 문해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세대들, 학생들 문해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여러 정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컨텐츠나 하나의 어떤 매체를 읽고 나서 성찰하고 자기 아이디어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기회가 적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건 굉장히 빨라지고 굉장히 스피디해졌는데 자기의 그것을 내면화해서 다시 자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부족해졌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기회를 아이들한테 많이 허락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문해력 교육의 저는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디지털 기기를 수동적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아까 이제 학부모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내 언어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생산성 도구 또는 창의성 도구로 이 디지털 기기들이나 디지털 매체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게, 그런 게 이제 문해력에서 가장 이제 앞으로 필요한 문해력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저는 그런 그 영상 매체가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활자에 좀 오히려 좀 그 떨어지는 측면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보완의 과제로 저는 볼 거냐, 아니면 그냥 계속 그냥 영상 매체 쪽으로 가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전 한 가지 힌트는 실리콘밸리의 프로그래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는 어렸을 때 영상이나 가급적이면 컴퓨터를 쓰지 않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 사고력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하는 기본 능력이 토대가 돼야 사실은 가능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려면 좀 천천히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독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미숙할 때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위해서라도 저는 활자라던가 좀 이런 걸 토대로 하는 저는 문해력이 저는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만이 빨리빨리 들어오는 정보들도 좀 처리할 수 있는 힘들이 정말 생기지 않나. 그래서 교육은 저는 기초부터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학생들이 그런 영상이나 그런 거에 익숙하고 그걸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네는 문해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그 온라인 교육이 이제 확장되면서 교육 격차 얘기를 또 많이 했어요. 물론 교육 격차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이 온라인 교육 때문에 더 이게 심화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학부모님 학생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침 9시부터 저녁 한 4, 5시까지 그 모니터로 수업 받는 거를 한 일주일 이상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아이들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게 초반에는 아이들이 뭐 집중력을 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뭐 보기도 했지만 진짜 이게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모니터를 보면서 수업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이 집중력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도적 학습력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수업 참여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소화해야 될 그 학습량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그 교사 한 명이 담당한 학생 수가 작아서 개개인으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나라가 그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미래 교육을 방향을 잡고 나아간다면은 그 교사 한 명이 학생들을 이렇게 돌봐야 되는 그 학생 수가 감소가 되든지, 아니면은 한 수업당 보조교사가 들어가서 2인 체제로 운영하는 이런 체제로 되면서 개개인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조금 해주면 그런 학습 결손이 조금 줄어들 것 같고, 지금 2021년 11월쯤에 저희 경기도 쪽에서는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소규모 소수의 학생들을 모아서 그 교과 보충이 필요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진행이 됐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이 학습 교손이 좀 줄었다는 얘기를 좀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조금 정책적으로 좀 확대해 주면은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느끼기에도 확실히 교육 격차가 많이 온라인 수업 이후에 많이 증가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 보충 프로그램 이런 게 굉장히 전면적으로 확대가 돼서 많은 학교에서 그걸 시행을 했다면 조금 덜 했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걸 시행하는 학교가 많지도 않았고 이제 온라인 수업 특성상 피드백을 받거나 아니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 그냥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성적은 떨어지고 더 포기하게 되고 다시 해보고 싶은데 의지가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건 뭐 정책적으로 이 뭐 교육 격차라든지 교육 복지 문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일단 코로나 속에서 일단 한번 해보긴 했단 말이에요. 부작용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책가들이 세우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교육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올바른 정책,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책을 만든 정책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정책을 실행하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한 그룹이 누가 필요하냐면 그것을 받는 수혜자들이 필요합니다. 세 그룹이 마음을 합쳐서 계획부터 실행부터 성과 관리까지 피드백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이건 한쪽에서 삐걱거리면 더 이상 실행이 안 되니까요.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 세 그룹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이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우리가 이 교육 회복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학교 시스템이 저는 그러니까 이런 뭐 1대1 지도라던가 또 뭐 강사라던가 이런 걸 이제 붙여주는 건 의미 있고 다 효과가 있는데 이게 어떤 체계적으로 팀이 좀 딱 꾸려져서 그런 학생들의 어떤 그런 학습의 문제라던가 또 정서의 문제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예산 주고 강사 그냥 채용해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정책 효과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이런 체계적인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중심이 되는 팀을 만들고 그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부 강사라든가 또 뭐 1대1 튜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요. 저는 무엇보다 조기에 저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유아기에서부터 이런 격차를 줄여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헤드스타트 같은 이제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도 했었었는데 부모님이 직접 아이에게 뭐 동화를 읽어주고 이런 거 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정말 뭐 이렇게 뭐 그 노인 일자리와 이렇게 붙여서 그런 거 해준다거나 뭐 어쨌든 뭐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라도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정서적인 어떤 안정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뭐 누군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래서 학습의 어떤 기초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좀 그런 정책들이 가정에서부터 저는 시작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육의 추가적 과제 또는 기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제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했었던 것들이 정말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이 뭐냐를 다시 고민해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방식들을 알고 있는 것 잠깐 내려놓고 정말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이 뭔지를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합의를 해서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게 저는 미래 교육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앨런 케이나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교육을 위해서 지금 그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만들어낸다면 정말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 교육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대표님. 사회가 빨리 바뀔수록 저는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과 교사 또 학생과 학생 사이의 그런 관계 위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교육의 중심에 든든히 놓고 거기 위에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우리 사회가 예전부터 가져온 그 교육의 모순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특히 입시 교육을 정점으로 하는 이 교육의 모순이 깊은데 이것을 빨리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더 늦기 전에 빨리 우리가 변화를 선택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다른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변화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뭐 도래해서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인 뭐 책이나 목공 수업을 하든지 예전처럼 뭐 지식 전달만의 교육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역의 학교 자체가 굉장히 이제 민주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선생님들만의 영역이었다면 이런 교육이 뭐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교사 그리고 마을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학교 교육의 공동체가 조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역량이 잘 발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학교 교육에서 지금 아직 학생들의 경쟁을 자극하는 평가 시스템이 변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좀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금 교육 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아직 아이들의 그 비정상적인 그 경쟁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 상대평가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상대평가, 이런 평가 시스템이 꼭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비정상적인 경쟁이 이제 아이들이 사라지고 누구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의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호 학생. 네. 이제는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이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교육이 이제 미래 사회에 뒤처지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정말 이 다양한 미래 교육의 형태를 우리가 3년간 둘러봤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 미래 교육의 모습은 어떨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탐구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정답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답은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답은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교육 플러스 요즘 대선 시즌이니까 미래교육 플러스 대선 공약 1호 행복과 연대가 있는 공교육 정상화. 박수 한번 주세요. 지난 3년간 미래교육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교육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얻은 것은 미래는 불확실하거나 예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우리 교육 현장 속에서 그리고 그 현장을 주도하고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의 희망과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동안 미래교육 플러스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